안녕하세요. 다산직업전문학교의 사회복지사 1급을 강의하고 담당할 김용필입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문제가 상당히 수준 높은 시험인데도 주관식이 없이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세 번 깠죠. 그래서 정답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랑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관점을 초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첫째 제1과목 인행사에서 인간 발달에 대해서 공부 시작합니다. 인간, 참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죠. 그 인간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달은 좋은 쪽으로만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딱 봐도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러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발달입니다. 그래서 발달의 개념을 보시면 발달은 일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 즉 시스템적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체로부터 전부 출생해서 심장과 박동이 영원히 종지할 때까지 이것을 일생에 걸쳐 발달한다는 뜻이에요. 일생에 걸쳐 발달한다. 그리고 이 발달은 신체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이 말은 예시적이고 어떤 전체적인 변화가 발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발달과 유사한 개념들이 여기 있죠. 성장, 성숙, 학습인데 저랑 같이 공부할 때요. 객관식을 찍으시려면 어떤 대표적인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론해서 찍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대표적 단어가 양적 성장 이렇게 입을 결합시켜서 성장하면 양적 성장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신체 크기의 증대, 근력의 증가, 인지력 확장 등과 같은 양적 확대를 말합니다. 특히 신체적 부분에 국한된 변화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컨대 키가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성숙은 유전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성적 성숙, 남성적 성숙. 그것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성숙된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일어나는 변형입니다.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은 내적, 유전적 메커니즘에 따라 제2 성징기에 오면 이렇게 성적인 구별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숙됐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성숙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를 기억하셔야 나머지 객관식의 나머지 지구는 상호 비교해서 추론해서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현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말합니다. 학습은 훈련 과정을 통해 행동 변화가 나타난 과정입니다. 자, 인간이 만약에 백지라면 그 백지 위에 뭘 쓸 것인가 문제가 학습이에요. 그래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수한 경험이나 훈련 또는 연습과 같은 외부 자극이나 조건, 즉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약에 백지라면 거기에 그려질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학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양적인 성장, 유전적으로 여성, 남성의 특성에 대한 성숙, 그리고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학습이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보십니다. 자, 인간 발달의 관점. 인간 발달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이걸 전생입니다. 이 걸쳐서 나타나는 질서정연하고 연속적 과정입니다. 상습적 변화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딱 봐도 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저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럴 때 이런 퇴행적 변화도 발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적인 의미에서는 발달이 꼭 좋은 쪽으로만 설명되는 것 같지만은 인행사적으로 표현을 하면 발달은 퇴행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양적 변화, 성장과 같은 질적 변화, 내적 변화, 외적 변화 모두 포함되고 환경 속의 인간은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개인의 유전 형질도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분석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발달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를 보십니다. 인간은 분이 아닌 전체로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 언제나 인간이 이해될 때 전체성으로 이해된다는 거. 두 번째, 인간 발달은 모체내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긴 인생의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포함됩니다. 제가 그렸던 걸 살짝 수정을 하면 출생으로부터 사망 때까지가 전생인데 출생 전에 포태가 되겠죠. 그래서 10달 만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간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나타난다. 인간의 삶의 시기에 따라 진행되면서 지속성도 나타나고 변화의 양상도 보입니다. 또 인간 발달과 행동은 그에 관련된 상황이나 인간관계 맥락 속에서 분석되어야 합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은 자주 반복될 거예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자주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 생애 주기의 연령 구문은 국가와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국가, 사회 환경 여기에 따라서 연령이 다양해요. 여러분 이팔 청춘 할 때 보통 이팔 청춘이 몇 살이죠? 16살이에요. 근데 지금 16살은 아기죠. 아무래도 옛날에서 성의를 받던 개념하고 지금에서 성의를 이해하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 발달의 원리. 여러분은 시험을 보실 분들이니까 이렇게 1회부터 이렇게 쭉 빠지지 않고 나갔던 이런 문제는 쭉 이런 내용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생각 없이 그냥 진행해야 될까요? 엄청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하고 정답을 판단해보고 이런 연습이 계속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용을 다 이해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잘 풀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하고 결합시켜야 돼요. 이 책이 참 잘 돼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들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합격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하고 결합시켜 보셔야 돼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일정한 순서 방향성인데 상부에서 하부,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상부에서 하부, 중심부에서 말초신경으로 그리고 전체 활동에서 손가락 같은 이 부분 활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수 활동 발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오는데 세상에 이런 것도 틀릴 수 있냐? 틀리려면 콩커플이 끼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손짓을 해 가시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발달의 두 번째 원리는 연속성입니다. 발달은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그러나 발달의 속도가 일정한 것은 아니죠. 보통은 우리가 급격하게 발달되는 시기가 영아기, 즉 0세에서부터 2세까지죠. 그리고 12세 이후에서 나타난 게 청소년기죠. 이것을 1차, 이쪽을 2차 발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의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조금 늦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아까도 여기서 가르쳤습니다만은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상호작용을 하죠. 언뜻 보면 우리 심리사회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전을 전적으로 믿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전만으로 모든 인간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유전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논리가 빈약할 때가 많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채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고집스럽다. 근데 그것을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채시성을 가지신 분은 채씨하고 혼인할 수 없죠. 김씨하고 혼인하죠. 그러면 유전인자가 반으로 줄어요. 거기서 나온 또 채씨가 다시 박씨하고 결합됩니다. 그 다음에 16분의 1, 그 다음에 254분의 1. 그래서 책시성이 계속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우리의 법에 따라서 쭉 나가면 채씨 속에는 채씨의 유전인자가 가장 적게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다. 이건요. 일종의 채씨 집안이 갖고 있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고집스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으로만 다 설명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발달 자체가. 또 개인차가 존재해요. 발달은 일관된 주기에 따라 지속적이고 지속되고 누적되므로 미리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미리 예측이 확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발달의 속도나 진행 정도가 동일하지 않죠. 어느 정도 예측되기 때문에 중학생 애들 1학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 있거나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들도 5학년들도 가끔 나타나죠. 사춘기에 들었겠다. 부모 좀 힘들겠는데 예측한 거죠. 이 친구가 지금 청소년기에 들어가서 질풍노도 시대를 맞고 있구나. 이게 예측이 돼. 그 나이 때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자 애들이 커나갈 때 변성기가 오겠구나 하면 오죠. 이런 것도 다 예측이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변성기가 빨리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오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개인차가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분화와 통합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 분화와 통합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되는 것을 이제 수정이라고 합니다만 그 수정된 상태가 가수분열이 일어나죠. 2, 4, 8, 4, 16, 254 이렇게 가수분열이 일어나서 인간이 되는 과정이 대표적으로 분화와 통합이라고. 자, 분화와 통합은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분열된 것이 나라는 인간으로 다시 결합되는 모습이 통합입니다. 자, 실제로 모든 발달이 이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쳐요. 우리들의 생각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자주 생각되고 고민된 게 분화라면 그것이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이 통합입니다. 인간도 수많은 세포가 분화된과 동시에 저 이름이 김용필이거든요. 김용필은 인간으로 결합되는 것은 통합입니다. 우리 딸들이나 아들들이
아빠 닮아서 그랬지 않냐라고 나쁜 일이 있으면 꼭 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엄마 아빠는 너희들에게 딱 세포 하나씩만 줬다. 너희들이 스스로 분화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통합해서 너라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 책임은 그 10조 개 세포 중 딱 2개뿐이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성의 원리. 자, 풀어 쓰면 점진적인 성장의 원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달은 기존의 기초에 의해서 다음 발달이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성장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원리가 있다. 이걸 점성의 원리라고 하고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 및 심리 발달은 발달의 가장 용이하게 나타나는 적절한 시기, 즉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공부하는 인간 발달의 문제, 이 발달의 문제와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이고 임상심리적으로 인간 발달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범위 내에서 지금 공부해보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과 인간 발달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사회복지 실전에서 의미는 클라이언트 계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누군가 사회복지사로서 그 사람 일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지원하고 케어하고 도와주는 그 대상이 되는 자가 클라이언트. 그럴 때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가 하는 것이 욕구죠. 그 욕구와 문제 파악을 위해서는 인간 행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은 사회복지 실전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활동 현장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가족과 동료 집단 등은 물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므로 이들 개인과 사회환경은 사회복지사의 주요 활동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영향체계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환경으로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은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유형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입니다. 즉 인간 발달 이론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유용성 이것도 이제 시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꽤 나옵니다. 인간의 전반적인 생활 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증거들을 제공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자주 반복되다시피 인간과 환경 또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발달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발달 과제 또는 발달 가업이 있죠. 이것들을 제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절한 나이에는 혼인이라는 과제가 생기고 또 얘들이 이제 태어나면 그들은 가족 부양이나 가족을 육아해야 될 그 과제가 주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달 과제가 주어지고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개인의 적응 문제, 또 부적응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부적응이 있으면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조화 상태를 만들어내 봐야 되겠죠. 이것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고 이전 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각 단계의 성공 및 실패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전이 즉 생활상의 전환 과정에 따른 안정성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1번부터 자 여기에 써져 있는 13번까지는 저절로 터득되는 내용들이에요.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 보면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터득되니까 그때까지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저절로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인간 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에서 정신역동적 관점하고 나와 있죠. 자, 정신역동적 관점하면 자, 정신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개념 속에 에너지 같은 것이 생각나죠. 그래서 정신 에너지, 에너지가 뭘까요? 욕구겠죠. 그래서 욕구 같은 것이 중시되는 이론이 바로 정신역동적 이론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욕구냐 생물학적 욕구냐 이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정신의 에너지에 초점을 준 이론이 정신역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인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을 인간의 행동의 이해와 정신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리적 동기인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이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개인의 심리적 갈등이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원초화가 5세 이전에 결정된 일종의 욕구입니다. 심리적 어떤 동기인 욕구인데 이것이 성적 충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파괴적 충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의식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고, 자아가 나타납니다. 이 자아부터 의식할 수 있는 세계고 그 사이에 전의식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드와 에고 위에 슈퍼 에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이 사람의 심리 구조, 성격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만 그럴까요? 을도 그럴까요? 을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종의 환원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긴 책상, 저렇게 생긴 책상, 저렇게 생긴 책상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전부 다 탄소라는 것으로 환원된다 할 때 우리는 뭐 원자로 환원된다, 분자로 환원된다 이런 걸 환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드에고 슈퍼에고로 환원돼요. 자, 그리고 이 5세 이전에 나타난 이 무의식의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성적 충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처럼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도 실제로는 5세 이전에 형성된 그 성적 충동 내지 욕구를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 이런 거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살아간다는 존재, 이 모습을 심리성적 결정문, 그래서 결정론적으로 봤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5세 이전에 결정된 대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서 여기 써졌죠. 대표적으로 심리성적 결정론, 심리결정론. 인간은 기본적 성격 구조는 대략 5세 이전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 그러면 5세 이전에 결정됐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정된 대로 그대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제자가 끊임없이 질문을 할 거예요. 5세 이전에 결정됐지만 그 이후에 뭐 자유롭게 살아가냐, 자율적으로 살아가냐, 창조적으로 살아가냐. 프로이트는 최소한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결정된 존재로 살아갔다. 그럼 프로이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 모습은 프로이트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5세 이전에 자 욕구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에너지도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5세 이전에 결정된 그 이들은 무의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무의식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느껴봐. 무의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식하려고 해도 의식할 수 없는 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이건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프로이드 관점에서 5세 이전의 상황을 한번 제가 가상에서 만들어 봅니다.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났죠. 눈 안 보여요. 태어나자마자 눈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짓발 듣던 사람인데. 그런데 부족한 뭔가를 느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젖이 그 젖을 막 먹었죠. 그랬더니 욕구가 채워져요. 정신없이 못써 애들 그 젖 먹는 모습 봐봐요. 정신없죠. 그냥 막 욕구가 채워지는. 근데 다 배 채우고 나면 툭 떨어져요. 얘가. 그런데 그 만족이 계속될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젖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절돼서 우리 인간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반복되고 성장해서 우리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 5세 이전의 그 욕구 충족적인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전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강조했다. 그리고 그때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 그래서 심리성적 욕구의 강조. 인간은 무의식적 동기 중 심리성적 욕구, 즉 성적 충동이라고 볼 수 있는 리비도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돼서 조금 기분이 이상하시겠지만은 프로이트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 모습도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적 에너지가 성적 충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은 일종의 창조적 에너지잖아요. 그것을 프로이트 관점에서 본다면 성적 충동으로 보고 아들러의 관점에서 본다면 열등감의 극복과 우월성의 축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들러는 조금 이따가 공부가 되겠죠. 자, 내적 갈등의 역동. 인간 정신은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다. 개인은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나 사회 통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자, 5세 이전에 형성된 그 성적 충동, 이걸 리비도라고 합니다. 성본능, 성충동의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힘이 바로 이 리비도라는 것으로 개인의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되는 그것에 동시에 그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자유연상법 하면 검토하거나 순서대로 생각되지 않은 채 의식에 따라 떠오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 자유연상 부분 뒤에 가서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의 구조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인데 자 바로 에고나 슈퍼에고가 갖고 있는 의식이 의식입니다. 슈퍼에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 전의식이에요. 그래서 무의식하면 이드죠. 이드 세계에서 갖는 것이 무의식. 에고나 슈퍼에고 사이에 있는 게 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으로 특정 시점에서 인식하는 모든 것이 의식이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감 역할로서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신세계의 일부가 전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욕구나 본능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인식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의식적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인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이드가 있고 이제 이렇게 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슈퍼 에고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이 무의식의 세계는 실제로 한 개인 갑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거의 90%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웃고 떠들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이 무의식의 세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공부했죠? 심리성적 결정론. 그러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하냐?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시켜서 해소하거든요. 그럼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할 때 중간에 거칠 의식이 전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을 교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격 구조 아까도 자주 반복됐죠. 원초와 자. 그러니까 영어로 암기하실 분은 영어로 암기하시고 주관식 쓰실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 수준에서는 2차가 주관식으로 나와야 될 건데 객관식으로만 찍기 때문에 문제들이 굉장히 꼬여 있고 어렵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객관식으로 공부하실 분은 둘 중에 하나 쉬운 입에 딱딱 붙는 거로 알아보시면 돼요. 2등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은 아래쪽에 있는 게 2드예요. 성격의 원초적 본능적 요소, 행동의 힘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생물학적 충동. 이것이 일종의 욕구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초하고 한 90%를 이 원초화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구조가.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의 원리에 의해서 따라 작동되는 성격의 의사결정 요소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화와 현실을 중재하는 성격적 실행자, 조정자의 역할. 다시 말하면 성적 충동이 올라오는 내 모습이 원초화라면 그것을 현실과 타협을 한다는 거죠. 야, 그래서 지금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꾸미고 인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 그랬죠, 프로이트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양심의 소리, 도덕률에 맞냐 안 맞냐를 결정하는 것이 초자예요. 그래서 이건 도덕적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개인의 내면적 세계의 사회적 기준과 도덕성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가치와 관습, 양심의 소리, 또 양심과 자아 이상의 측면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림이 빙산의 일각으로 그려놓을 수도 있고 저처럼 이드 에고 슈퍼 에고도 그릴 수 있겠고 이렇게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드가 말이야 말, 말이야. 자 그리고 자아가 문자 그대로 한자로 뜨면 자아죠. 자기가 자아죠. 그러니까 이 위에 사람이 타 있을 때 이게 자아예요. 이 사람은 움직이는 에너지의 힘은 이 말이죠. 다리가 보면 자 말이 움직이게 하죠. 그것을 이드라고 해요. 자 이쪽이 자아입니다. 에고. 자 그럴 때 이것이 아무데라도 막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고삐 역할을 하는 것이 초자. 초자. 그래서 초자는 아무래도 사회 내의 도덕, 양심의 소리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전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 이드라고 볼 수 있는 영역, 원초아가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영역이 이렇게 됐고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림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아는 현실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빙산 밖에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을 연결하는 게 전의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초자를 이 위에다가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갈등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초자를. 그래서 초자를 어떤 형태로 그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부는 도덕적 원리가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리냐?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저 선생이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어요. 왜 잘못 그렸냐면은 이게 쾌락에 올리고 실제로 욕구고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너지의 특징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려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까요? 마치 에너지의 특징은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처럼 에너지를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에고나 슈퍼에고, 즉 자아나 초자아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자아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다시 한번 이 에고가 이 이드가 원초하죠. 자, 문 에너지를 발휘하고 쾌락의 원리, 성적 충동으로 자아나 초자를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자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불안이야. 그 불안이 세 종류가 있는데 조금 넘어갑시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게. 그 불안은 세 종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불안, 신경질적 불안, 도덕적 불안. 자, 현실적, 신경질적 불안부터 보면 원초화와 그러니까 이것은 원초와 이드와 에고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충동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에 이드와 에고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덕적 불안은 원초와 즉 이드와 슈퍼에고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슈퍼에고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양심의 소리, 이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 충동을 현실 세계에서 교묘하게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도덕률에 반하면 도덕률에 말치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안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불안.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 예컨대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막연히 불안을 느낍니다. 또 높은 깊은 물을 봐도 불안을 느끼죠. 정 설명이 잘 안 되시면요. 우리가 산속에 한밤중에 걸어보세요. 그러면 무서워지고 불안해지죠. 이런 불안이 현실적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느끼는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불안하다. 자, 벼락이 쳐도 저기로부터 내가 안전하겠지 이렇게 느끼더라도 불안합니다. 이런 걸 현실적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더 잘 나옵니다. 자, 바로 프로이트도 인생 초반을 초점으로 맞췄지만은 나이별로 발달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 또는 충동을 어디로 느끼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구강기는 보통 1세인데 구강기 입으로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은 구강기 전기에는 빨기 삼키기 일종인 자해적 쾌락을 느낍니다. 구강기 후기에는 자 이유에 대한 욕구 불만에서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좋다가 나쁘다가 양가 감정이야.
사랑하면서 미워하기 뭐 이런 거에 양가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사는 왼수와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많이 살아왔던 정이 있지만은 미워 죽겠죠. 이런 걸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근데 최초에 느낀다는 겁니다. 그 애가 어머니에 대해서. 그래서 젖을 빨면서도 막 가슴을 때리고 오는 애들 있잖아. 양가 감정이에요. 또 구강수동적 성격, 구강 뭐 공격적 성격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구강수동적 성격은 낙천적이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반면 구강 공격적, 과학적 성격은 논쟁적이고 비판적이며 나중에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타인을 지배하려는 특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또 자, 조금 있다가 우리는 방어 기제 같은 것을 하시겠는데 이 구강기의 고착 그러면 더 이상 성장 않고 그대로 그 성격을 그대로 눌러버리는 사이 그대로 있는 형태가 고착이에요. 이 구강기에 고착된 사람은 지금 성인기에 와서도 손가락 빨기나 손톱 물어뜯기 그리고 음주나 흡연, 수다 떨기 등 구강 만족을 위한 습관적 행동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 시기에 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적절히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며 외부 세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는 안정적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변에 좀 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구강기에 고착된 성격이 좀 있으신 거죠.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이 이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1 내지 3세 때인데 이제 소변, 오줌이나 대변 훈련을 하는 거죠. 아무 데다 안 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동은 배변을 통해 사회와의 그 기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배변을 조금 하거나 억압적으로 시키면 성인이 되어서도 항문에 부착 현상이 됩니다. 항문 공격적 성격은 파괴적이고 강한 소유욕을 보이게 되며 항문 보유적 성격은 결벽증, 인색함,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욕구 충족이 적절히 이루어진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력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금기입니다. 3 내지 6세인데 그 자기 성기로 옛날 우리 어르신들 고추 따먹기 막 시키고 그럴 때가 이 나이 때죠. 그래서 아동이 이성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 이성 부모 그러면 자기와 성이 다른 쪽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남한은 오디푸스 컴플렉스, 여하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남한은 거세 불안을, 여하는 남근 선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장이 아니야. 프로이트 주장이에요. 그래서 거세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버지 흉내를 많이 내요, 남아들이. 그것은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동은 자신을 부모와 동일시함으로써 적절한 역할을 습득하여 양심이나 자아 이상을 발달시키며 이를 통해서 초자아가 형성됩니다. 초자아가 양심의 소리 또는 도덕률 또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열등감이나 죄책감 같은 것이 초자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6 내지 12세는 잠재기 또는 잠복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별다른 변화가 없어. 다른 단계에 비해서 평온한 시기로 성적 욕구가 억압되어 성적 충동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지적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적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또 리비도는 친구에게로 향하며 동일시 대상도 친구가 됩니다. 그 유명한 12세 이후가 상식기가 되고 제2차 성징기죠. 이때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옵니다. 잠복되어 있던 성의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막 뛰쳐나옵니다. 신체적 생리적 능력을 갖고 있는 시기로 2차 성직이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그 유명한 사춘기예요. 물론 1차 성직기는 영악입니다. 자, 0세부터 2세까지가 영악이고 이때가 또 비약적으로 2배 막 커지는 시기죠.
자, 2차 성징의 발달을 넣어서 사친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리비도는 또래의 이성 친구에게 옮겨지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청소년기예요. 12세 이후가 에릭스로 표현하면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프로이트는 이 표현을 생식기로 표현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자, 다 하실 거니까 제목만 있고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것은 실제로 그리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 일리아드에서 나오는 그리스 신화적 얘기죠. 남자가 여아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 신화에서 보면 실제로 아들이 어머니를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전쟁 과정도 있고 그렇죠.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아가 아버지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버지의 복수를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딸이에요, 딸. 그래서 여아가 아버지를 성적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프로이트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남녀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바뀌지 않게 조심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불안은 했죠. 자, 그래서 현실적 불안, 신경질적 불안, 도덕적 불안. 자, 여러분은 객관식만 찍고 주관식으로 쓸 때는 이거 세 개를 다 쓰게 만듭니다만 객관식이니까 이드와 에고의 갈등, 이드와 슈퍼에고의 갈등 이 정도로만 알고 현실 세계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줘도 되겠습니다. 자, 방어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주 그리는 이드, 에고, 자, 슈퍼에고. 자, 그런데 이 이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에너지요 이 요소이니까 자나 초자를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자를 공격적으로 나오면 이 자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 상태에 빠지는 게 불안이다. 그 불안이 신경질적 불안, 도덕적 불안, 그리고 현실적 불안. 그럼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 상태에 빠지는 거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 무언가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이드적 에너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뿡뿡 뚫어서 여기에 에너지를 해소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마그마라 하면 일부 구멍이 이렇게 쭉 뚫어서 에너지가 해소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방어기제. 그래서 우리 방어기제는 대부분 우리들의 지각을 왜곡시켜서 해소한다. 지각을 왜곡시켜서 해소하는 기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방어기제를 쭉 보시입니다. 의미 특징,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자, 갈등과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서 자아가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고 한 번에 한 가지 이상 기제를 복합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 번 많이 사용하면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저 사람은 너무 방어 기제가 심한데 아니면 저 정도 방어 기제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상성과 병리성 너무 심하냐 아니면 정상이냐 판단 기준은 그 방어 기제의 철회 가능성, 균형, 강도, 연령 또는 적절성 등이 판단됩니다. 이런 방어 기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안나 프로이트라고 프로이트의 중소년각입니다. 그 집안도 꽤 똑똑하죠. 자, 실패, 죄책감, 박탈 등을 줄이고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제 종류가 쭉 나오는데, 답답하죠? 뭐요? 1회부터 18회, 20회까지 있었으니까,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 자, 여러분이죠. 객관식을 준비하니까요.
이 제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기억만 잘 하시면 돼요. 특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더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제의식이나 괴로운 경험, 수치스러운 생각을 의식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밀어내는 것은 선택적 망각 같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 욕구라든지 어떤 에너지가 막 나왔을 때 이것을 다시 무의식의 세계에 밀어넣는 것이 억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에 집어넣어서 기억도 안 나게 한다는 거죠. 자, 부인 또는 부정은 잊기만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은 것을 특별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화되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애인이 교통사고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인간한테 부인 부정의 모습에서 좀 지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쉽지 않은 것이라고 다만 잔다고 방에다가 이불 덮여놓고 1개월, 2개월 후에 나타나서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런 건 일종의 부인입니다. 자, 합리화 기제 시험에 잘 나오고 많이 써먹는 방어 기제입니다. 바로 여우와 신포도 기조라고 해요. 현실에서 더 이상 실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기 위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걸 여우 신포도 기제라고 하는데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했으나 먹을 수 없는 상황, 손이 안 닿아요. 근데 먹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여우는 뭐라 그래요? 저 포도 딱 봐도 시게 보인다. 그래서 나한테 줘도 안 먹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 기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대기업 인격을 상실시키고 뭐 일만 시키고 인간성을 메모화시키니까 나는 기회가 있어도 안 가.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게 합리화 기제예요. 그 다음에 반동형성. 자, 이건 한 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충동을 본래의 의도와 달리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근데 요 밑에 이해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남편이 바람피워 데려온 아이가 싫어함에도 그 부인이 오히려 가인부로 키우려는 등 엄청난 사랑으로 느껴지네요. 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형태가 바로. 자, 통사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상사나 아랫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고. 자, 여러분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자,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실 때 여러분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신 분 없죠.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만 같죠. 이게 투사 여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남편의 이런 성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죠? 아, 맞아요. 여러분 그게 투사 일종의 방무기겠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없어요. 남편은 성격이 참 좋은데 내가 건드려갖고 싸웠어. 그래서 뒤지게 서로 답답지게 싸우고 있어 지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태행입니다. 생애 초기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위협을 해소하는 것인데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났어.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 오줌을 싸고 치매 걸려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전치라는 것이 있어요. 또는 치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자신이 어떤 대상에 느낀 감정을 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상대에게 표출하는 건데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종로에서 시정상인들이 있어가지고 워낙 재상들과 시정상인이 결합돼서요. 일반인이 물건 잘못 훔쳐가다가 상인들한테 밥 맞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강에 가보면 요새 그 난장판이라는 어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난전상인들이 있어요. 그 난전상인들 앞에서 눈 흘기면서 폼 잡고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억울함을 여기다가 표현을 했대요. 덜 위협적인 대상에 표출해. 치안, 전치 이건 너무나 많이 쓰죠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어 기제는 서로 공감을 해서 이해도 해줘요. 아, 내가 지금 집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고 와서 갑자기 나한테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면 상대편이 그랬냐? 하고 인정을 좀 해줘요. 일종의 치안인데. 자, 그 다음에 격리 분리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에 동반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으로부터 격리시켜 무의식 속에 억압시키는 겁니다. 또 보상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음으로써 다른 분야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하여 자존심을 보양하는데 저 같은 경우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운동이나 이걸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다가 팔도 고장나고 허리도 안 좋고 그래요. 일종의 요 말 듣고 싶었어요. 키가 작잖아요. 그 다음에 대치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나 충동 에너지를 원래의 목표에서 대용 목표로 전환시킴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는 건데 꽁 대신 닭 같은. 자, 승강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정서적 긴장이나 원시적 에너지의 투입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과 방식으로 표출되는 건데, 자, 어렸을 때 형성된 그 성적 충동 욕구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 에로틱한 예술로 승화시키는 경우 이걸 승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걸 동그라미 쳐놨냐면요. 이 정신분석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 결정 이론 같은 것도 있어요. 로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런 분들은 일종의 성인기의 직업 선택이 과거에 어렸을 때 욕구적인 어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이 부분을 욕구 발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승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그 말도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궁극적으로 욕구 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건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일종의 승화라는 방어기제의 모습이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전환.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 감각기관이나 수근 계통의 증상으로 바꿔 표출하는 경우. 글쓰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팔이 마비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신체야. 심리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신체 감각기관이나 수계통 이해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 갑자기 사촌이 딱을 샀더니 뇌가 머리꼴치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자, 동일시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존경의 대상과 자기 자신 또는 그 위의 대상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옷차림을 따라하고 아이돌 그룹을 흉내내고 이런 것들이 다 동일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 자신의 공격적 욕구나 충동으로 벌일 일을 무효함으로써 제의식이나 불안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전날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구타한 남편이 퇴근 시에 장미꽃 한 다발을 아내에게 선물해서 무효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상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의식적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배상행위를 하는 것인데 자신의 반편색을 돈벌이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자신이 모든 돈을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것 같은 것도 일종의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봅니다. 좀 기분이 이상하죠. 프로이트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입니다. 자, 괴로움이나 갈등 상태에 놓인 인격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서 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격적 분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경험해 봤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 받고 할 때 해리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근엄하고 좋은데 그냥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 약간 반 이상해져. 그래서 인격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분리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 것이 해리입니다. 정신분열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잠시요.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렇게 이론을 딱 공부해 봤더니 자, 불안의 문제, 그 불안을 우리들의 지각을 왜곡시켜서 해소하는 방어기제의 문제까지 했는데 정작 이 치료의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자유연삭법은 조금 이따 다시 한다고 그랬죠. 이게 상담 치료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어찌됐건 방어기제를 쓰는 것도 완전한 치료는 아니죠. 그러면 이 기법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따라서 이제 상담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은 자유연상법이나 의무 분석이나 전위 분석이나 저항 분석 같은 것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비스듬한 소파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 최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의식의 세계가 제일 처음에 나오다가 때에 따라서는 끌려서 나오죠.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표현들이.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면 꿈을 꾸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또 있죠. 오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저 자신의 성적 형성, 성적 어떤 에너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해서 그것을 상담 치료자와 결합시키는 형태가 전이에요. 그리고 어떤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그런 에너지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항은 많이 하죠. 그런데 아주 깊숙하게 나타나 있는 어떤 저항, 숨겨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항이라고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분석을 하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거 분석을 통해서 해석과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한테? 자, 의사인 상담자가 자, 환자인 내담자한테 해석과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 내담자, 즉 환자는 통찰의 시간을 가져. 자,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가 해소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를 느끼고 통찰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통찰, 즉, 통째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대부분 다 통찰하고 있고, 지나친 음주 습관이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통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끊어지죠. 이것을 자, 정신분석학에서는 훈습으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훈습. 그냥 상담자의 의사의 따뜻한 관심하에 상담자가 알게 모르게 치료되는 현상이 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훈습으로 전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를 시작한 것부터 훈습까지 계속 훈습은 중간중간에도 들어갑니다. 보통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치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담 치료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간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니까 이 시간의 경과로 신의 영역이 나타나서 저절로 치료가 된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책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다 정도로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고 심리사회적 이론도 전체적으로 정신역동적 이론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가 대신 나옵니다. 이제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See you.